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핵잠수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원래 저번 영상에 이 이야기를 하려 했었는데 갑자기 핵잠수함 관련 세미나 소식이 나와서 이 이야기가 뒤로 밀린 것이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핵잠수함 이야기를 2번 연속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분명 핵잠수함을 만드는데요. 그럼 과연 우리가 만드는 핵잠수함은 어떤 핵잠수함일까요? 기본적으로 핵잠수함은 크게 나누어서 3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바로 공격 핵잠수함인 SSN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SLBM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전략원자력 잠수함인 SSBN.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SSGN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거의 모든 공격 핵잠수함이 어뢰발사관을 통해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또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는 수직발사관이 탑재되어서 수직발사관에서 순항미사일을 운용함으로 인해서 순항미사일 핵잠수함인 SSGN과 공격 핵잠수함인 SSN과는 갈수록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공격 핵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 잠수함의 분류는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그걸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핵잠수함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개발한 장보고3 디젤 잠수함에 SLBM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상태이고, 당연히 우리가 개발하는 핵잠수함에도 탄도미사일이 탑재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우리의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탄도미사일은 지금 우리의 장보고3에 탑재되는 탄도미사일과 다릅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새로운 SLBM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고, 우리의 핵잠수함에는 바로 새로 개발되는 탄도미사일이 탑재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미국 국무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GBU-39 SDB 유도폭탄 624발의 판매를 승인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여러분이 보기에는 SDB 624발은 많아 보이세요? 아니면 적어 보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600여 발이라고 하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는 고작 600여 발을 들여와서 누구 코에 붙이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기존에 1000여 발 이상의 SDB를 보유하고 있었고,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SDB는 주로 F-15K에서 운용을 했고,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도 우리가 필요한 수량의 7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SDB를 구매하는 건데요. 아마 이번에 구매하는 SDB는 주로 F-35와 그리고 KF-16U를 위해서 구매하는 것일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도입하는 수량은 거의 200여 대의 전투기를 위해서 도입하는 수량이라는 것입니다. 더 웃기는 건 물론 나중에 추가 구매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SDB는 단종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현재 SDB는 SDB2라고 해서 개량형 모델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장기적으로 SDB를 단종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 구매를 하려고 해도 추가 구매를 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도 나중에는 SDB2를 구매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두 폭탄은 전혀 다른 무기이고요. 그리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우선 SDB는 발당 4만 달러 정도인 것에 반해서 SDB2는 발당 25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군조차도 최근에 SDB의 보유량을 대폭 증가시켰더군요. 자료를 찾아보니 2022 회계년도 기준으로 미군 보유량이 17,000발 정도였는데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보유량이 33,000발 정도까지 증가했더군요.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군은 자신들이 필요한 충분한 수량의 SDB를 확보하고 생산 라인을 단종시키고 SDB2의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최대한 많은 수량의 SDB를 확보해야 하는데, 결론은 131기의 KF-16과 그리고 39기의 F-35를 위해서 고작 600여 발의 SDB를 확보하는 건 수량이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아마 나중에 KF-21용으로는 배치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KF-21의 SDB가 통합은 되지만 정작 KF-21에서 사용할 수량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KF-21이야 동등한 성능의 국산 무장을 개발해서 사용하면 되니 별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국산 무장을 탑재하지 못하는 KF-16과 F-35를 위해서 충분한 수량의 SDB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못해도 수천 발은 도입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로 KF-16은 이번에 KF-16U로 개량되면서 SDB의 운용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KF-16을 위한 SDB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00여 발의 SDB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은 미국 국무부 승인 가격으로 대략 1,6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요. 지난 10월경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매버릭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국무부가 판매 승인한 모델은 AGM-65 G2형이고요. 도입 가격은 3,400만 달러. 그리고 도입 수량은 44발입니다. 그럼 이건 왜 도입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이건 F4 팬텀 퇴역에 따른 보충 전력 확보 차원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매버릭 미사일을 운용하던 기체는 F4 팬텀과 KF-16입니다. 그 중에서 F4 팬텀에서 A형과 B형을 운용하고 있었고 KF-16에서 D형과 G형을 운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F4 팬텀은 전량 퇴역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매버릭 미사일을 운용하는 기체의 수량도 줄어든 것이고 팬텀이 퇴역하면서 A형과 B형 매버릭도 퇴역을 했기 때문에 이번 도입은 그걸 보충해서 아마 기존에는 매버릭 운용 능력은 있었지만 사실상 매버릭을 운용하고 있지 않았던 F-15K가 팬텀이 하던 임무를 대신해서 매버릭을 운용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버릭 미사일은 우리 군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무장입니다. 당연히 적 전차 등을 공격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특히 북한 해군은 작은 선박이 많기 때문에 매버릭 미사일은 북한의 작은 전투함을 공격하는 데도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에게 있어서 매버릭 미사일이야말로 북한 해군을 상대로 하는 가장 최적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도입하는 도입 수량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군은 F-15K를 5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입하는 매버릭의 수량도 44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매버릭 미사일도 조만간 단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SDB나 매버릭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무장이고 이번 도입이 마지막 도입인데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충분한 수량의 무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정답은 바로 KF-21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원래 계획에 없던 KF-21용 무장을 개발하기로 했고 그 덕에 예정에 없던 대규모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군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래서 당장 줄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전투기들의 무장 도입량을 대폭 줄여버린 것입니다. 물론 KF-21을 위해서 국산 무장을 개발하는 건 좋은데요. 당장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주력기들을 위한 충분한 무장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제가 이리 이야기하면 이번에 국방비가 대폭 늘었으니 공군의 예산을 대폭 늘리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산이라는 건 특정 한 곳에만 집중할 수 없고 당연히 특정 군대만 예산을 대폭 늘릴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공군의 예산을 증액하려면 해군과 육군도 동일한 비율로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공군만 예산을 증액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K1 전차의 개량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현대로템 관련 하청업체들이 난리가 났다고 했었는데요. 관련 중소기업들이 국회를 방문하는 등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국회에서 내년에 K1 전차 개량 예산 5억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예산이 100억이 넘었던 것으로 아는데 5억을 반영해준다고 관련 기업들이 위기를 넘기는 게 가능한 건지 아무튼 그래서 최소한 전액 삭감은 막았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구 두산인프라코어, 현재 이름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는 1412억을 들여서 시설 투자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연간 생산량이 120대였던 K2 흑표전차의 엔진의 생산량을 연간 240대로 증가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우리 정부에서 K1 전차의 개량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이유로 아마 틀림없이 흑표전차의 추가 대량 생산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현대로템은 흑표전차의 연간 생산량을 100대 수준에서 200대 수준으로 증가시키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엔진을 생산하는 현대인프라코어도 현대로템의 전차 생산량 증가에 발맞추기 위해서 흑표전차의 엔진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흑표전차용 엔진은 터키의 알타이 전차와 그리고 우리 흑표 4차 양산에 사용 중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흑표 전차의 연간 생산량은 200대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정말로 이번 4차 양산이 끝나고 추가로 흑표가 대량 양산될 건지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투자하는 시설들이 올해 연말쯤에 완성이 될 거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한화의 대규모 신규 공장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LIG는 작은 공장을 여러 개 만드는 것에 반해서 한화는 이번에 수천억이 들어간 신규 공장이 완성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우리나라의 무기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수출량도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드디어 보루숙 장갑차가 실전 배치되었네요. 보루숙 장갑차는 폴란드가 개발한 장갑차로 지금까지 그 개발과 배치가 지연되어서 아주 빠르게 배치되고 있는 우리 흑표전차와 대비되던 장갑차인데요.
이번에 15대의 보르숙 장갑차가 폴란드의 제15기계 화여단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폴란드 제15기계 화여단은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와 그리고 K9 자주포가 배치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폴란드 측 일정에 따르면 내년인 2026년에 3대가 그리고 2027년에는 33대가 2029년에는 55대가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르숙은 폴란드에서 우리 흑표 전차와 같이 운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집트에서 방산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이번에 열린 방산전시회에는 한화가 참가를 했고 한화는 이번에 이집트에 공급할 K9 모델과 그리고 같이 공급될 K11N이라는 사격지휘 장갑차 그리고 K10이라는 군안 장갑차를 선보였는데요. 이 두 차량 다 전부 K9 자주포의 차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특히 K11N은 기존의 K9 자주포의 사격지휘 장갑차와 다르게 이집트에 배치되는 K9이 해안 방어에 사용되기 때문에 차대 위에 신축 마운트를 탑재하고 이 마운트 위에 연령상 장치와 해안감시 레이더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번에 좀 놀란 게 분명 이집트가 우리의 K9 자주포를 해안방어용으로 도입한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해병대에서 K9을 운용하는 것처럼 일반 포병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부수적인 임무로 해안방어도 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집트는 정말 K9을 해안방어에만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K9이 배치되는 부대도 이집트의 해안방어 부대라고 합니다. 물론 야포라는 게 미사일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해안방어에는 야포보다는 미사일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집트는 미사일이 아닌 우리의 K9 자주포로 해안방어를 한다고 하니 좀 신기했고요. 우리나라는 주로 미사일로 해안방어를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좀 독특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집트 말고도 야포를 해안방어용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몇 개 국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가 차륜형 자주포와 해안감시 레이더를 결합한 해안방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기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한화에서는 내년인 2026년부터 이집트의 K9 자주포를 현지 생산 형태로 공급하게 되고 이집트는 우리의 K9 자주포를 해안 방어부대에 배치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집트의 이런 요구에 대응해서 우리 한화는 이집트만을 위해서 이집트 해안방어부대에 특화된 K11N이라는 해안방어용 사격지휘 장갑차와 그리고 K10이라는 군안 장갑차를 같이 공급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핵잠수함 이야기로 넘어와서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장보고 3급 디젤 잠수함에는 탄도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개발하는 핵잠수함에는 장보고 3처럼 탄도미사일이 탑재될까요? 아니면 탑재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건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장보고 3에도 탄도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발하는 핵잠수함에도 탄도미사일이 탑재될 거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핵잠수함에는 어떤 탄도미사일이 탑재될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장보고 3에는 현무포-4라는 탄도미사일이 탑재되는데요.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는 장보고 3를 처음 개발할 때는 탄도미사일 탑재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래 장보고 3를 처음 개발할 때부터 수직발사관을 탑재할 예정이었지만 이 수직발사관에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우리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이었죠. 그러다가 북한이 SLBM을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도 급하게 잠수함의 수직발사관에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주 급하게 개발된 SLBM이 바로 현무포-4입니다. 그래서 현무포-4는 기본적으로 육상에서 운용되는 현무투비를 기반으로 급조되었고 그로 인해서 탄두의 위력이나 사거리도 현무투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SLBM인 현무포-4는 탄두의 중량은 500kg에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대략 500km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정도의 탄도미사일로는 우리 군은 만족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 군은 지금 현재 잠수함용 SLBM에 적합한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장보고 3에 탑재된 수직발사관보다 더 대형의 수직발사관을 개발 중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무포-4는 육상의 탄도미사일인 현무투비를 기반으로 했고 그래서 원래 잠수함은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큰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서 SLBM은 두꺼우면서 길이가 짧게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우리의 현무포-4는 기존 육상형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길이는 길면서 두께는 두껍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직경이 커진 수직 발사관을 개발하고 이 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는 길이는 현무포-4와 비슷하면서 두께는 더 두꺼워진 새로운 SLBM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새로 개발 중인 SLBM은 당연히 두께가 두꺼워진 만큼 무게도 대폭 늘어났고
그래서 이 무거워진 미사일을 수중에서 사출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보고 3에 배치된 현무포-4보다 그 개발 난이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당연히 무게와 두께가 증가했다는 건 당연히 탑재되는 탄두의 중량도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리고 당연히 사거리도 대폭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SLBM은 사거리는 북한 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고 이야기되기 때문에 사거리는 1000km 이상, 그리고 탄두 중량은 1톤이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탄두는 관통탄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1톤의 관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탄도미사일은 2035년인가 2036년인가 완성이 된다고 하고요. 원래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핵잠수함을 승인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장보고3 다음에 장보고3보다 좀 더 소형화된 장보고4라는 새로운 디젤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했었고, 원래 이 잠수함은 처음에는 2000톤급 잠수함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갈수록 잠수함의 크기가 커지더니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크기가 3000톤까지 커졌는데요. 결론은 장보고4가 갈수록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새로운 SLBM을 탑재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핵잠수함에는 원래라면 장보고4에 탑재되었을 이 신형 SLBM이 탑재될 거라고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 상상을 좀 더 보태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며칠 전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누리호는 여러 개의 위성을 한 번에 우주에 올렸고, 사람들은 이걸 보고 우리가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다탄두 기술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결론은 다탄두 기술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갈수록 핵탄두가 소형화되자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핵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최대한 하나의 단일탄두의 위력을 최대한 높여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단일탄두로 최대한 높은 위력을 발휘하는 형식의 미사일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관통탄에 관한 기술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당연히 SLBM에도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무포-4를 대신해서 개발하는 신형 SLBM도 단일탄두의 관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여기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탄두로 탑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에 중국의 민간 기업이 극초음속 활공체를 공개를 했고, 그리고 그 극초음속 활공체를 엄청나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극초음속 활공체는 일개 민간 기업이 만들 정도로 보편화된 기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극초음속 활공체는 어디까지 왔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우리의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은 일본과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고, 미국보다는 대략 3년 정도인가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일본은 미국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서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했지만, 우리나라는 순수하게 우리만의 기술로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했고, 이미 미국은 올해부터 극초음속 활공체를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만간 극초음속 활공체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극초음속 활공체를 실전에 배치한다고 해도 이 무기는 극비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치 사실을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우리나라는 비록 현무투비를 기반으로 했지만 SLBM을 개발해서 잠수함의 실전 배치까지 했는데, 고작 해야 그 미사일의 크기를 키우는데 10년 이상 걸린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현무포-4를 개발할 때는 불과 몇 년 사이에 금방 개발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분명한 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개발하는 새로운 SLBM은 결코 그냥 평범한 탄도미사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SLBM은 탄두로 극초음속 활공체를 사용하는 극초음속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극초음속 활공체는 일반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사거리가 1.5배에서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SLBM은 그 사거리가 2000km가 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북아 전체를 사거리로 두게 될 거라고 보고, 어쩌면 이게 트럼프가 우리의 핵잠수함을 승인한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SLBM이 중국에게 너무 치명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려고 생각한 게 아닌가 합니다. 결론은 우리의 핵잠수함은 비록 비핵 무기이지만 수중에서 동북아 전체를 사거리로 두고 있는 전략원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SLBM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극초음속 활공체도 실전 배치에 임박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SLBM을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는 건
당연히 새로운 SLBM이 그냥 크기만 커진 미사일이 아닐 거라는 건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건 지금 현재 우리의 원자력 협정 개정이 실무진 협의 과정 중에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의 원자력 협정 개정이 늦어지는 이유로 이야기되는 게 결론은 미국 실무진들의 우리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핵농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몰래 핵무기를 만들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협정 개정이 실무진 단계에서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동맹인 미국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우리의 핵잠수함에 이런 엄청난 무기를 배치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결론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명심해야 하는 건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드는 과정은 전 세계에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할 생각이 없다는 걸 계속 증명하는 과정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단한 무기를 만든다고 해도 이 무기에 핵탄두를 탑재하자는 이야기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핵무장을 주장하는 건 결코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성능이 대폭 향상된 새로운 SLBM을 개발하고 그 SLBM을 우리의 핵잠수함에 탑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할 생각이 없다는 걸 여러분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핵잠수함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모든 나라의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